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삶의 변화를 이끄는 한마디라는 책입니다. 라 뷰리에르 지음, 서정훈 번역, 다른 상상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라 뷰리에르는요,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입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잠언집으로 행복해지기 전에 웃어야 한다, 웃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 살아가는 기술입니다. 큰 선행을 베푸는 미덕을 가졌더라도 어울리기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일에만 집중하느라 사소한 일은 무시하는 태도가 사람들을 불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주의만 기울인다면 그런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불친절하고 오만한 인간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없는 반면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사소한 일까지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절이 반드시 감사와 정중함, 공정함, 선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보이도록 해줍니다. 인간의 내면이 갖추어야 할 모습을 외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절의 정신을 정의할 수는 있지만 그 실천 방법을 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풍습과 관용, 시대와 장소, 그 구성원들과 결부되어 있어 환경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천법을 논하지 않고 정신 하나만으로 예절을 판별할 수는 없습니다. 정신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절을 모방하여 따르게 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를 완성하게 합니다. 반면 재능과 미덕만이 예절보다 위대하며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절에서 나오는 세련된 태도와 말씨가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하고 상대를 유쾌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며 예절 없이 자기 존재의 가치를 유지한다는 건 엄청나게 뛰어난 재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절의 정신이란 우리가 말과 태도로 서로를 만족시키는 일종의 행동 지침입니다. 재능 있는 사람들은 서로 알아보고 서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존경받고 싶다면 존경할 만한 인물들과 사귀어야 합니다. 늘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고 칭찬할 줄 모르고 그 누구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신 역시 아무에게도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일은 간단히 전해도 충분합니다. 과장은 오히려 그 일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반면 사소한 일은 상세하고 고상하게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은 오직 표현과 말투와 전하는 태도에 의해서만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은 그 자체의 힘으로 생존할 뿐만 아니라 질투, 변덕, 잔인함, 반감 등 가지지 않는 게 더 좋은 감정들에 의해서도 계속 타오릅니다. 반면에 우정은 지원군이 필요합니다. 배려, 신뢰, 친절이 없으면 소멸해 버립니다. 누군가를 지금보다 100만 배 더 많이 사랑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의식조차 없이 그저 사랑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뿐입니다. 처음에 강렬한 열정에 사로잡혀 사랑에 빠진 남녀는 곧 열정이 사그라들고 결국 서로를 사랑하지 않다는 데에서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남녀 중 누가 이 관계의 파탄에 더 기여했는지는 쉽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바람둥이라고 나무라고 남자는 여자를 변덕스럽다고 책망합니다. 돈 없이 사랑을 한다는 건 슬픈 일입니다. 제사는 사랑하는 일을 기쁘게 하고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정도로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영원하지 못한 것은 인간이 유한하고 마음에 한계가 있다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사랑을 하는 이유는 인간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이유 또한 다른 의미에서 인간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것은 세상을 떠난 이를 단념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일과 비슷합니다. 사람에게는 영원히 울고 영원히 사랑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위대한 보통의 존재들입니다. 대단한 재능을 지닌 사람이라고 해도 죽음에 이르면 누구나 자신의 쓸모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없어져도 무감한 세계, 자신을 대신할 수많은 사람이 존재하는 세계로부터 떠난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나서서 타인의 가치를 찾아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을 탐구하거나 알아볼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일로 꽉 차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겸손한 이들이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름과 겨울을 보낼 방이 따로 있는 99칸 집에서 사는 사람이 루브르의 천장 낮은 2층 집에 와서 잔다고 해서 겸손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술을 삼가고 하루 한 끼만 먹는 남자는 절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식이요법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가난한 친구 때문에 골치를 썩던 남자가 드디어 그 친구에게 약간의 원조를 해주었다면 그는 돈을 주고 휴식을 산 것이지 인심이 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동기만이 인간 행위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며 청렴이 거기에 완전함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성공의 이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여인은 같이 자랐고 이웃에서 같은 장사를 했습니다. 똑같은 나이와 처지가 그들을 친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들의 재산은 하늘과 땅만큼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진 한 여인은 가난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운 좋게도 궁정에서 이름 높은 귀부인의 시중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 귀부인은 바로 그 여인과 같이 자란 친구였습니다. 키가 작고 못생기고 이렇다 할 재능도 없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나지막히 일러주었습니다. 저 사람은 1년에 5만 리브르나 번답니다. 이건 전적으로 그 사람 개인의 사정이고 그 사실이 내게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내가 그를 달리 보기 시작한다면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는 재치보다 오히려 습관이나 경험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른 뒤에 겨우 그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잘못을 만회할 만한 시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큰 부자가 매우 드문 것은 아마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조그마한 재능밖에 갖지 못한 사람은 그저 앞으로 나아가려고만 합니다. 즉, 그는 모든 것을 제쳐놓은 채 아침부터 밤까지 단 한 가지밖에는 생각하지 않고 밤에도 단 한 가지 일만을 꿈꿉니다. 그것은 바로 전진입니다. 한 남자는 일찍이 소년 시절부터 돈벌이에 투신했습니다.
만약 앞길을 가로막는 정렬의 장애물을 발견하면 당연히 그는 대상의 모습을 관찰하고 빈틈을 살핀 다음 돌아갑니다. 만약 다른 새로운 장애물이 그의 길을 또 막는다면 그는 앞서 갔던 길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는 여러 가지 공경의 성질에 따라 그것을 피하고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이해관계, 습관, 시기 등이 그를 인도해 줍니다. 젊은이들 중에는 가난한 자가 많습니다. 아직 돈벌이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동시에 노인이 됩니다. 사람이 좋은 것을 모두 가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동정을 받아 마땅할 정도로 죽음과 함께 잃게 될 것을 많이 가졌을 뿐입니다. 쓰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부자이고 버는 돈보다 더 많이 쓰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해마다 200만 프랑을 버는 사람이라도 매년 50만 리브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뻔한 재산일수록 오래가지 못하지만 막대한 재산이라도 금세 바닥날 수 있습니다. 빈곤에 처했을 때의 상황, 그것이야말로 부의 가장 큰 기준입니다. 무언가를 필요로 하지 않을수록 부유해진다면 현명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부자입니다.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 할수록 가난해진다면 야심가와 수존노는 극심한 빈곤 속에서 애타게 괴로워하고 있는 셈입니다. 출세하는 방법은 두 길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지혜에 의존하든가 다른 사람의 어리석음에 의존하든가입니다. 생김새는 체질과 성품을 드러내고 표정은 재산의 많고 적음을 보여줍니다. 한 해에 버는 돈이 1천 리브르보다 많은지 적은지는 바로 얼굴에 적혀 있습니다. 지토는 혈색이 좋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고 볼은 부풀어 있고 눈빛에서는 굳은 심지가 느껴지며 어깨는 넓고 배는 큼직하고 걸음걸이는 무게가 있고 침착합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말투로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에게 같은 말을 반복하며 어떤 이야기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는 커다란 손수건을 펴서 큰 소리를 내며 코를 풉니다. 매우 멀리 침을 뱉고 요란스럽게 재채기를 합니다. 그는 낮잠을 자고 밤에도 잡니다. 그것도 누가 깨워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을 말입니다. 그는 손님 앞에서도 코를 곱니다. 그는 식탁이나 산책길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많은 공간을 차지하며 항상 가운데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가 멈추면 모두가 멈추고 다시 걷기 시작하면 모두가 따라 걷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본받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가로막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의 이야기를 가로막지 않으며 그가 이야기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둔 채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의견에 찬성하고 그가 멋대로 떠들어대는 소문을 믿습니다. 그는 안락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다리를 꼰 채 눈살을 찌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하려 모자를 눈 밑까지 내려쓰든가 아니면 자존심을 내세우며 거리낌 없는 태도로 모자를 올려 이마를 내보입니다. 그는 쾌활하고 너털 웃음을 지으며 성미가 급하고 오만불손하고 곧잘 화를 내고 제멋대로입니다. 농간을 잘 부리고 시대의 여러 사건에 대한 비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재능과 기지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큰 부자인 것입니다. 반면에 페도는
눈이 쑥 들어가 있고 얼굴빛은 상기되어 있으며 몸은 여위 없고 볼은 푹 패였습니다. 그는 매우 조금만 자는데 그마저도 매우 얕은 잠입니다. 그는 마치 꿈을 꾸듯 건성으로 행동하며 바보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알고 있는 것도 잘 말하지 못하고 누구보다도 정통한 사건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때로 말을 한다 해도 끝까지 멋지게 정리하지 못하고 대화 상대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여 아주 짧고 몸이 건조하게 말할 뿐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귀담아 듣게 하지도 못하며 사람들을 웃기지도 못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찬사를 던지고 미소를 보내고 찬성을 합니다. 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뛰어다니고 날아다닙니다. 그는 정중함을 기본 생활 태도로 삼고 아첨을 하고 상대방의 눈치를 살핍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모두 비밀에 붙이고 때로는 거짓말도 합니다. 그는 미신적이고 세심하고 소심합니다. 그는 사뿐히 걷습니다. 마치 땅이 부서질까 겁이 나는 듯이 말입니다. 그는 눈을 내리깔고 걸어가며 길 가는 사람을 감히 쳐다보지 못합니다. 토론에 끼어드는 일 따위는 결코 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의 등 뒤에 숨어 거론되는 일들을 살짝 훔쳐 들으며 누구와 눈길이라도 마주치면 도망쳐 버립니다. 그는 공간을 넓게 차지하는 법이 없으며 좌석을 점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는 어깨를 쪼그리고 걸으며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으려고 모자를 푹 내렸습니다. 그는 외투 속에 몸을 웅크리고 있어서 애를 쓰지 않아도 눈에도 띄지 않게 다닐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리를 권하면 그는 의자 끝에 겨우 공둥이 한쪽을 얹을 뿐입니다. 그는 대화를 나눌 때 목소리를 죽이며 발음도 명확히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태도를 취하며 시대에 대해서는 비관론을 펴고 대신이나 내각에 관해서는 그 나름의 전망을 합니다. 그는 대답하기 위해서만 입을 엽니다.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기침을 하든가 코를 풀며 거의 자기 발등에 떨어지게 침을 뱉습니다. 재채기가 나오려 하면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갑작스레 재채기가 나오면 같이 있는 사람도 알아채지 못하게 조용히 해치웁니다. 어떤 사람도 그에게 인사를 하거나 안부를 묻지 않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이 막막할 땐 스토아 철학이라는 책입니다. 요나스 잘츠게버 지음, 이경희 옮김, 시프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스토아 철학의 본질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이 한 권에 담은 책입니다. 장애물이 곧 길이 됩니다.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장애물이 행동을 앞으로 이끈다.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곧 길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삶의 장애물이란 언제나 용기, 겸손, 이성, 정의, 인내, 절제, 용서 등의 미덕을 실천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 무엇도 우리가 이런 미덕을 실천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미덕은 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미덕으로 반응하는 일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앞으로 나아갈 길이 됩니다. 그 장애물은 우리가 최고의 자아가 되려고 단련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일 뿐입니다. 도전에 가로막힐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싸울 것인지 움츠러들 것인지 성장할 것인지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시련이 무엇이건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역경은 인간으로서 더 높은 차원에 도달하기 위한 발판입니다. 이런 기회가 없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으며 지금의 모습 그대로 머무를 수도 없습니다. 또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어떤 외적인 일로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그 외적인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다. 그런 판단을 없애는 것은 자신의 능력 안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외적인 일을 장애물 아니면 기회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성장을 위한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장애물 자체를 전복시키려고 노력할 수 있고 미덕으로 반응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장밋빛으로만 낙관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끔찍한 일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보일 때 우리는 머리를 모래 속에 쳐박고 현실을 외면할 수도 있고 고개를 들고 성장할 기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지고 그 무엇도 자신을 흔들 수 없는 대단한 내적 평정심의 수준에 도달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어떤 삶이 닥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침의 하루를 준비해야 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아침에 하루의 시작을 준비하고 저녁에 자신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돌아보라고 조언합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에 우리는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직 무엇이 부족한가? 평정심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성적인 존재인가? 이런 성찰은 날마다 더 나아지기 위한 일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야 하며 나 자신을 신체, 재산, 명성 등과 지나치게 동일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보다 큰 이성과 미덕을 열망하고 우리의 행동을 성찰하는 것이 낫습니다.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아침에 일어나면 살아있음과 숨을 쉬는 것, 생각하는 것, 즐기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특권인지 생각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예상하고 어떤 일에든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늘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의 한가운데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최고의 자아를 발휘하고 싶다면 아침 일과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루 동안의 계획을 짜고 싶을 수도 있고 자신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운동이나 명상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일기를 쓰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샤워하면서 노래를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 일과는 마음대로 정화돼 규칙적으로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를 평가해야 합니다. 세네카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번영하기를 바란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 해보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나쁜 습관을 고쳤는가? 나는 어떤 잘못에 반대했는가? 나는 어떤 면에서 더 나은가? 세네카는 매일 밤 자신만의 법정에서 자신을 성찰합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판단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확실히 노력합니다. 밤마다 실천하는 자기 분석은 부정적 감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밤에 자신을 성찰할 수 있음을 무의식적으로 알기에 화를 비롯한 여러 감정 반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욱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성찰하는 일상은 그날 그날의 마음 챙김에 도움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밤마다 5분 동안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을 의식적으로 되돌아보고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면 됩니다.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분노, 질투, 두려움을 경험했는지, 다음번에는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등을 자문해 보면서 성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찰은 아침 일과와 결합하면 완벽한 자기 개선의 수단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 준비를 자기 분석과 결합하면 끊임없는 배움과 자기 성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행동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시간을 평가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재산과 돈에는 인색한데도 시간 낭비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 모두들 가장 심한 구두쇠가 되어야 하는 한 가지가 바로 시간이다 라고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쓸수록 그 일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기 마련입니다. 가족, 친구, 약속, 최고의 자아를 발휘하기 등 진정으로 중요한 일은 시간을 적게 들이기 때문에 덜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어떤 일에 시간을 투자하면 우리는 그 일에 중요성을 부여합니다. 시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우리의 시간을 평가하는 일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써야 합니다. 불필요한 일은 거부해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도 모른 채 오랫동안 해온 일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 많은 일들 없이 지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일들이 얼마나 필요 없는가를 깨닫게 된다. 우리는 그 일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속해온 것이다.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사례에 이끌리는 태도에서 온다. 그 잘못을 이성으로 바로잡는 대신 우리는 관습에 현혹된다라는 세네카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쓸지를 선택할 때는 관습보다 이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완성에 필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어렵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라. 나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깨어나야 한다. 나는 그 일을 위해 태어났고 그 일을 위해 이 세상에 왔다. 그런데 이렇게 짜증을 낼 필요가 있는가? 나는 침상에서 이불을 덮어쓰고 따뜻한 온기를 즐기려고 태어난 것인가? 이것이 내게 주어진 즐거움이란 말인가? 요컨대 나는 쾌락을 누리기 위해 태어났는가? 이 말은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의 말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도 아침에 일어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르쿠스는 이겨내려 노력했고 스스로 필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네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할 일을 뒤로 미루는 일은 인생에서 가장 큰 낭비이다. 그 일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씩 내던지는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 때문에
주어진 현재를 버리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기대로 사는 일은 현재를 사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며 내일에 기대어 오늘 하루를 낭비하는 것과 같다. 행운의 여신에게 자기 미래를 맡기고 자신의 수중에 있는 것을 흘려보내는 꼴이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라고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건 안 생기건 해야 할 일을 하는 이가 성공한 사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꼭두각시처럼 조종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외적인 일이나 충동으로 공경에 빠집니다. 동료의 애매한 발언, 전화하지 않는 연인 혹은 낯선 이의 지적 등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일로 혼란스러워하곤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잡아당기는 꼭두각시의 줄을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 손에 달린 것을 되찾고 타인에게 조종당하는 격분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외부의 통제할 수 없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휘둘리지 말고 깊은 가치관에 따라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 인내, 친절, 수용, 정의, 투지, 자제력 등의 가치관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다시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때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지켜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흥분하지 않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마르쿠스는 평정심을 유지해야 함을 스스로 되새겼습니다. 일단 자신의 중심을 잡고 나면 가치관에 유념하면서 당면한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친절, 겸손, 성실함으로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첫째,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적절한 행동을 취합니다. 이 두 가지 순서만 지키면 됩니다. 상황을 인식한다면 언제나 그 상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화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내가 가진 가치관에 유념하면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에 맞춰 행동하면 됩니다. 삶을 훈련으로 여겨야 합니다. 날마다 모든 상황을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힘든 상황도 더 빨리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운동을 할 때는 생채기가 생길 수 있으므로 훈련 상대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외적인 일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저 훈련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상황은 잘못 돌아가고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훈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힘든 상황은 갑자기 훨씬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실수를 더욱 관대하게 해석하고 여유 시간도 허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삶의 회복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그 반대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이 아슬아슬한 챔피언 같은 처지라고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조바심을 내고 모든 사소한 일에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니 고개를 끄덕거리는 정도로 가벼운 타격들은 툭툭 떨쳐내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상황을 그냥 훈련으로 여기고 털어버려야 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삶의 생채기 때문에 화내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터무니없어 보일 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잘 보이지도 않는 점이 자신의 외모를 망친다고 상스러운 말에
싸울 가치가 있다고, 우유가 한 모금 남은 것이 당황할 이유라고 여깁니다. 이런 일들을 중요하게 여긴다 해도 벌어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생채기가 생기더라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미소를 짓고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우리에게 가하는 이 모든 타격은 훈련을 위한 기회입니다. 타격을 받을 때마다 평정심을 유지하고 원하는 존재에 더욱 다가설 기회를 잡을 수도, 화를 내고 내가 되고 싶지 않은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역경에 부딪혀도 스스로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폭풍의 한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질 때에도 침착성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삶의 생채기가 생길 때마다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훈련 과정일 뿐이니 미소를 짓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마침내 고유한 나를 만나다라는 책입니다. 김석지음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자아 리셋으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내 안에 검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인간 고유의 정서, 불안은요, 인간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흔한 정서이자 부정적, 긍정적 상황 모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심리 상태입니다. 예컨대 공부를 게을리한 학생이 시험을 목전에 두거나 사업하는 사람이 여러 이유로 거래 약속을 지키지 못해 파산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가질 때 느끼는 것이 불안입니다. 이런 불안은 두려움과 초조함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긍정적 상황, 예컨대 미지의 곳으로 오래 계획하던 여행을 가거나 소개팅으로 누군가를 만나면서 호기심 어린 기대를 할 때, 또는 뭔가 큰 기대가 기대될 때 느끼는 그런 감정도 불안입니다. 이때의 불안은 설렘과 막연한 불길함을 동반합니다. 불안은 인류에게 가장 친숙한 감정이자 가장 만연한 정서적 경험이지만 그것이 불안이라는 명칭으로 명명되면서 본격적으로 연구된 것은 19세기에 들어와서부터입니다. 이전에는 여러 형태의 공포, 두려움, 번민, 죄의식 등의 복합적 감정으로 막연하게 불안을 설명했지만 오늘날은 정신의학, 정신분석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점점 그 양상과 설명도 구체적입니다. 이 불안은 누구에게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안장애라고 명명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사람들은 불안이라는 정서를 가장 많이 느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내 삶에 대한 불안, 주변 사람에 대한 불안,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 이 불안 장애는 현재 상황이 불투명한 데에서 느끼는 불확실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현재 내 삶의 조건이 위태롭다는 신호의 여러 의미가 증층화된 복합적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심약한 사람이나 병리적 체질이 아니어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게 불안입니다. 가장 쉽게 우리를 엄습하는 게 불안이고 현대사회에서 그 증상은 더욱더 다양해집니다. 이렇게 불안은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두려워하고 부정하고 싶어 하는 정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불안을 부정하고 치료의 대상처럼 생각하기보다는 그것과 함께 살면서 내 삶의 무늬를
만들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생전의 우울증을 앓았는데요. 그는 평생 그림자처럼 자신을 쫓아다닌 이 지독한 우울증을 블랙독이라 부르면서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는 평생 많은 글도 쓰고 수상으로 공적인 업무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칠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불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블랙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떨쳐버릴 수 없다면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프랑스 속담 중에 해가 막 지기 시작해 어둑어둑해지는 황혼을 뜻하는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완전히 어둡지도 완전히 밝지도 않은 푸르스름한 빛 속에서 저 멀리서 다가오는 동물이 반려동물인 개인지 나의 적인 늑대인지 구분할 수 없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들이 주는 불편함과 안절부절 상태가 바로 불안입니다. 사실 이런 불편함을 견뎌내면서 삶의 리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참아내지 못합니다. 불안 시대라는 말에는 이런 과잉된 불안이 우리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안을 잘못 이해하고 불안에 대해 잘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도 깔려 있습니다. 불확실함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갈수록 우리는 불확실함 자체를 참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 즉각적으로 답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던진 질문에 답이 오지 않으면 참지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안이라기보다는 조급함이자 초조함이며 이와 연관된 여러 가지 정서적 효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 불안 시대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불안의 성격을 조금 더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은 크게 현실 불안과 신경증적 불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실 불안은 외부에서 오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며 불안의 정도는 실제 위험의 정도에 비례합니다. 현실 불안은 말 그대로 불안의 원인이나 대상이 명확한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현실 불안처럼 그 대상이 명확했습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처럼 자연 환경이 주는 공포감이 그런 경우입니다. 위험의 대상이 명확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다고 믿으면 현실 불안은 상당 부분 잠재울 수 있습니다. 팬데믹이 주는 고통과 두려움도 일종의 현실 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실제 과학적 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신경증적 불안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경증적 불안은 원인도 불명확하고 그 대상이 특정되지도 않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다기보다는 원인 자체가 밝혀지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현대 사회의 여러 변화와 환경이 복합적으로 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경증적 불안이 점점 더 만성화되고 점점 더 치명적으로 변화합니다. 그럼으로써 불안 장애의 일종인 강박장애나 강박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현상이 청소년들에게서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는 초등학생들도 불안 장애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아이들의 불안 장애는 꾀병이나
의지가 약한 것으로 치부되기 쉬운데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대처하지 못할 때 보일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반응이 바로 불안장애입니다. 불안장애를 보인다는 것은 무언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장애를 정신적 문제의 지표로 이해해야지 이것 자체를 최종적인 증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래저래 불안은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없애기보다 잘 이해하면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을 느낀다고 통찰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가고 있는데 두 갈래 길에 마주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쪽 길로 가면 다른 곳이 나와요. 그러니 이쪽 길로 가세요. 라고 알려준다면 길을 찾아가기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길에 대해 이야기해 주지 않고 오롯이 나 혼자 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면 그 순간 저쪽 길이 맞는 거 아닐까? 이쪽 길로 가다가 혹시 나쁜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한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쪽 길을 선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해서 불안이 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선택 앞에서 느끼는 불안은 인간의 숙명이자 존재 가능성입니다. 인간은 육체를 지닌 존재인 동시에 영혼을 지닌 존재입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인간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천사 같지 않다는 것은 곧 죽음을 직면한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죽음이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죽도록 일만 하며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일만 하고 살다가 생이 끝나는 거 아닌가? 죽으면 다 끝인데 하는 허무한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삶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인간의 삶이 무한하다면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매 순간 할까 말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며 여러 가능성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불안을 낳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인간의 약점이 되기도 하지만 이런 가능성들이 있기에 인간은 무한한 창조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을 존경하고 신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갖습니다. 인간 자체가 신적인 존재라면 아마 신에 대해 그렇게 큰 사랑을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신분석가 락항은 불안과 욕망을 연결시키면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욕망은 순수한 결여 속에서 작동합니다. 결여가 꽉 차 있다면 욕망이 작동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꽉 채워진 조건에서 느끼는 것이 불안입니다. 불안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빈 공간이 필요하다는 신호이고 이 빈 공간에 욕망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는 어떤 부분이 결핍으로 느껴지면서 나의 고유한 결여가 작동해야 하는데 무언가가 꽉 차 있으면 나는 나의 욕망을 제대로 작동시킬 수 없습니다. 결여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결여 자체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 불안입니다. 그런데 현대 소비 사회는 이 결여를 자꾸 못 견디게 만들면서 이것을 채우라고 부추깁니다. 그렇다 보니 잠시의 단절적 순간, 불확실한 순간, 그리고 잠시 정지된 순간을 우리는 잘 참아내지 못합니다. 단적인 예로
아이들에게서 휴대전화를 빼앗는 순간 아이들은 극도로 불안해합니다. 기계적으로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단편적인 순간이지만 인간의 조건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때 불안은 매우 유용한 지표가 됩니다. 불안은 그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 안의 욕망을 끌어내고 욕망이 작동해야 한다는 일종의 신호로서 존재합니다. 살아가면서 수시로 맞닥뜨리는 이 불안을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불안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안과 더불어 산다는 것은 불안이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대체로 불안은 식욕이 떨어지거나 잠을 못 자고 어떤 생각이 나를 지배하거나 초조해지는 증상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불안을 이렇게 정신장애나 이상심리 등의 질병처럼 바라보면 긍정성을 살릴 수 없습니다. 불안은 현재 상황의 징표이지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상처가 났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처는 병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이 면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안 좋은 것들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상처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은 우리에게 고통도 주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감내할 때 자유의 가능성이라는 선물도 줍니다. 이 고통이 두려워 자유를 얻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백신 주사가 무서워 바이러스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 고통을 이겨내면 안전해질 수 있는데 그 고통이 싫어서 자유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불안의 조건이 두려운 이유는 그 두려움의 원인이 모호하고 불확실하며 나 혼자 온전히 느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실존성, 즉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결정해야 하는 특성과 아주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이런 모호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곧 불안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불안을 삶 속에서 친구처럼 그리고 좋은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안이 나와 나의 관계에서 중요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불안은 늘 있는 것인데 이를 부정하고 벗어나려 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실존과 자유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불안은 내가 나와 맺는 관계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로 대변되는 여러 가지 타자적인 것, 공동체적인 것, 사회적인 것이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곳에 깃듭니다. 불안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삶을 되돌아보고 나와 나의 관계를 일깨우는 일종의 신호로 작용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을 잘 이해할 때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